계속 다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은 박정희 존경한다는 얘기 한 사람이 없어. 예. 자, 그냥 누가 공유더러 또라이래.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애들이 또라이라는 거지. 공유가 또라이라는 게 아니라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또라이를 얘기한 거야. 근데 좌우지간 뭐 이렇게 그 박정희의 얼굴에 그 따님께서 그냥 온갖 똥칠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유가 나오는 부산행 극장에서 사람들 다 욕을 하더라고. 극장행 말고 다른 걸 안 한다며. 그래놓고 뭐 첫 번째 주 박스오피스 1위. 야,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게 모든 스크린에다가 부산행을 걸어놓고 보라고 강요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가 뭐야. 어디서 이런 개구라를. 명량도 그랬어요. 명량도 그짓거리 하더니 지금 부산행도 그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냐면 서해바다의 식인상어, 그거 6월에 기사 나온 거 알아? 6월 말엔가 서해바다의 식인상어 출몰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예. 와, 서해바다는 100m가 뻘이야. 식인상어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니? 이게 보니까 항상 여름휴가를 앞두고 서해바다에 무슨 이상한 해파리 그런 뉴스가 늘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상어가 걸어 들어오는 거야? 식인상어가? 항상 휴가 앞두고 서해바다에서 무슨 식중독군이 발견됐다든가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그 서해바다로 휴가 가려는 사람들한테 서해바다 위험하다라는 인지를 심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식인상어 뉴스 밑에 댓글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서해로 피서 올까봐 미리부터 작업하는 거냐?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놓고 도리어 부산 같은 경우에 또 엄청 띄워주는 거야. 아예 부산 여행 프로그램 따로 있어. 부산을 계속 홍보하는 여행 프로그램 따로 있더라고. 무슨 케이블에서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채널 돌리다 보니까 부산 어디만큼 가봤니?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아주 막 가볼만하고 재밌는 것처럼 막 꾸며놨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행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갖고 부산행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홍보하고 있어. 그래놓고 막 박스오피스 1위라고. 아니 솔직히 극장 가는 이유가 뭐야? 더워서 가는 거잖아. 극장이 시원하니까 가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보러 갔는데 거기 다 전부 다 부산행밖에 안 해. 그럼 억지로 부산행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박스오피스 1위라고 지랄. 야, 너네 진짜 이게 결국은 뭐냐? 재벌들이 이 지랄이야. 결국 그 영화 제작비를 댄 것들이 그런 식으로 스크린을 전부 다 강제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다른 영화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산행은 안 보기 운동 해줘야 된다고 봐. 부산행 같은 영화는 이 스크린 독점하는, 그러니까 그 20개, 어느 한 극장에 20개의 상영관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절반 이상을 독점했다. 난 그 영화는 의도적으로 안 보기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봐. 그래야 그 습관 버려. 안 그러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봐봐. 저것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 그 뭐였니? 국제시장? 그것도 그렇게 강요된 거 아니야. 국제시장도 모든 스크린을 강요하고 그대로 보라 그런 거 아니야. 부산행도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나쁜 놈 새끼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스크린을 2분의 1 이상 독점한 영화들을 우리가 봐주면 안 돼. 그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야. 스크린 독점한 것들은요, 공석으로 텅텅 비게 해줘야 돼. 그래야 다시 그런 짓을 안 해. 그래야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발전하는 거야. 자, 지금 부산하고 울산에서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지금 사건 발생 72시간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무슨 냄새인지 모른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미국 영화 CSI에 보면요, 벌써 CSI 아주 초반 작품이니까 10년 전쯤 나온 것 같아. 적어도 7, 8년 전에 나온 시즌에 보면 냄새를 딱 흡입을 해. 가스를 흡입을 해갖고 그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가 다 있어. 아니 지금 사건 발생이 며칠인데 왜 아직도 분석을 못하고 있냐고.
근데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미군 부산 부대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 미군 부대에서 부산에서 생화학 실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보내왔어요. 예. 아니 여러분 봐봐요. 일반적인 거면 우리 정부에서 3일이 되도록 모르겠냐고. 가스 발생이 지금 동시다발로 쫙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3일 동안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원인을 모른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부산 시청자들이 이거 미군 부대와 관계된 거 아니냐, 미군에서 무슨 실험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더라. 그러면서 지금 이 사드, 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그 북한에서 부산으로 날리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격추시킬 수 있느냐, 국방부에서 확답을 못했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는 수도권도 못 지키고 부산도 못 지킨다는 얘기야. 그럼 왜 배치하는 거야? 미사일 그 레이더 때문에. 사드는 실제로요 발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사드는 발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미사일 봐봐. 그냥 트럭에 달려있는 허접한 기계야. 그 사드는 처음부터 발사가 목적이 아니라 레이더 기지가 중요한 거야. 이번에 그래갖고 정부 기관 놈들이 가갖고 어디서 사진 찍었어? 사드 발사대 옆에서. 여러분 사드 발사대는 이동이 가능한 거 알죠? 차량에 실어서 이동하는 거야. 사드 발사대가 레이더 기지에 있었다라고 누가 그래? 사드 발사대가 레이더 기지에 있었다라고 누가 그래? 사드는 이동용이라니까? 근데 사드 발사대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안전을 입증했대. 지랄. 레이더 옆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누가 사드 발사대 옆에서 찍으래. 아주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알아 이것들이. 그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야. 이게 40년 전엔 통했어. 박정희 때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부산항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 가서 막 뭐라 손을 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메나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큰 기계들한테도 무슨 지시를 하는가 배. 지금 생각해보면 골리앗에다 박정희가 뭐 했겠어. 저게 뭐예요 물어봤겠지. 근데 그때 40년 전에는 그걸 보고 온 국민이 믿었다니까. 76년에는요 그걸 보고 와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똑똑해갖고 저 기계들한테 지시를 내린다고 그랬었어. 내 정확히 기억나. 76년 또리장군 보러 갔을 때 봤던 대한뉴스에 나왔어. 70년 전에는 그따위로 사진 찍어갖고 오면 통했지. 그땐 통했다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어. 어른이 돼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사드 발사대는 이동용인데 누가 사드 발사대에서 사진 찍으래. 레이더 기지에서 사진 찍어야지. 레이더 기지에서 100m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봐봐요.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사진을 찍고 싶으면 레이더 기지에서 100m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단체 사진을. 그래야 100m까지만 위험하다라는 자기네들의 주장을 인증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사드 발사대에서 그 사드 발사는 그거 발사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 그냥 폼으로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어디서 지금 너네는 지금 대한민국이 망치부인 전과 후로 나뉘는 걸 몰라? 어디서 이런 개구라를? 자, 이것도 일반 가수였어. 중요하지 않은 일반 가수. 기다려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또 다른 일반 가수가 하나 또 나오네요. 박근혜가 지금 우병우를 막 감싸고 있잖아. 물러서지 말라고. 이 우상호가 그런 얘기 했더만 우병우의 부패와 비리가 박근혜 보기에는 별거 아니냐. 이게 박근혜의 도덕의식이야. 우병우가 한 짓이 뭐야.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자기 처가 땅, 그 처가 땅을 그 부동산 매매할 때 자기 안 갔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갔어. 가가지고 자기는 장모를 위로만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지침을 내리는 날이었대. 근데 걔가 그 담당자였대. 저축은행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지 담당하는 담당자였는데
그날 자기 장모위로 하러 가느라고 그 중요한 저축은행 사태에 정부 결정회의에 안 갔다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지 마누라가 저기 대표로 있는 무슨 회사를 하나 차려서 정강인지 뭔지 그걸 차려가지고 자기네 재산을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자기네 부동산을 그 회사에서 관리한다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법인이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야,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일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면 전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이면 법인세만 내면 된대. 그래서 무려 9천억 원? 9천만 원. 9천만 원을 세금을 절세했대. 1억 원 가까이.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법인을 만들어갖고 세금을 꼬리 깐 거야. 야, 9천만 원 탈세범이면 9천만 원 탈세범이면 이거 384기 기동대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뭐 저기 자기 아들은 작년 메르스 때 해외로 빼돌렸다며. 작년 메르스 때 지 아들은 해외로 빼돌렸대.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됐어. 온갖 부정부패가 지금 다 저기 드러나고 있는데 박근혜가 흔들리지 말래. 왜일까? 왜? 박근혜가 볼 때 우병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박근혜 어렸을 때 걔네 아버지가 뭐 했어? 멀쩡한 사람들 간첩이라고 잡아갖고 막 다 죽였잖아. 박근혜가 볼 때 우병우는 죄 같지도 않은 거지. 지 아버지가 저지른 거에 의하면 비교해보면 애교지. 그래서 그래. 아니 그 지 아버지가 걔 어렸을 때 한 짓이 뭐예요? 죄 없는 막 개야도 섬마을 주민들 간첩이라고 막 고문하고 그 지식인들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막 하루아침에 8명을 막 사형시켜 죽여버리고 울릉도 사람들도 간첩이라고 울릉도 간첩단 사건 해갖고 또 막 몇 명 사형시켜버리고 어떤 그 일본 제일교포 교수가 열받아갖고 자기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몸이 일그러진 상태로 살고 있잖아. 그런데 박근혜가 그때 지 아버지가 죽인 인혁당 피해자들한테 국가에서 준 피해 보상금 토해놓으라고 한 여자야. 그런 박근혜가 볼 때 지 아버지가 한 짓에 비해서 우병우가 한 짓은 그냥 애교인 거지. 이게 왜 문제야? 하긴 뭐 지 동생은 마약을 4번이나 마약 전과가 4범이라며. 박근혜가 볼 때면 우병우가 마약을 했어 뭘 했어 살인을 했어 마약을 했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박근혜가 볼 땐 그런 거지. 박근혜가 볼 땐 그런 거야. 그러더니만 이번에 여름휴가를 관저에서 보낸다고 대단히 검소한 척. 야, 환갑 넘어가지고 1년에 반을 해외여행을 돌아다녔으면 쉬어야지 집에서. 그게 뭘 검소한 거야. 환갑 넘은 나이에 절반을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놀았으면 집에서 쉬는 게 정상이지. 그게 뭘 대단하다고 뉴스로. 진짜. 이것도 그냥 일반 가수야. 곁다리 가수? 예. 자, 다음 이야기. 오늘의 메인 잠시 후 오늘의 아이돌 이건희 동영상과 메갈리아 논쟁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갈게요. 몇 가지. 예. 세월호 특조위에서 지금 박근혜가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 모든 예산을 정지시켰잖아. 복사비도 없대.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네. 예. 이번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뭘 밝혀냈냐. 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인위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걸 밝혀냈대요. 이게 관련 뉴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트위터를, 그러니까 모든 SNS를 조사하는 민중의 소리 거가 낫지 않을까요? 경향신문 거도 상관없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트위터에서 세월호 유족 폄훼글 조직적으로 리트윗한 활동이 있었다. 세월호 유족 폄훼 내용 조장하고 조장 계정이 올리면 90여 개의 조원 계정이 한마디로 부속 계정이 그걸 전부 다 리트윗을 했다는 거야.
세월호 특조위 측에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작업 패턴과 유사하다. 누구였겠어? 국정원 댓글 작업과 유사한 패턴이면 누구겠어? 아, 나 이 또라이 새끼들 진짜 어쩐지. 어?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즉 SNS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게시물 양을 늘리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참사 일주기인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해서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어느 박사가 주도한 거야.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다. 분석한 결과 한 명의 조장 계정이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수십 개의 조원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RT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원 계정은 96에서 97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트윗을 위해 조원 계정들은 모두 트윗택이라는 특정 프로그램만을 사용했다. 새 글이 올라오면 알림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원 계정들은 조장 계정의 글을 리트윗하는 것 외에는 타 계정과 멘션을 주고받지 않았다. 왜? 우리가 밝혀냈던 걔네들 아니야? 어? 지난 선거 내가 언제였지? 이번에 왜 트위터에서 트윗봇들 찾아냈잖아. 그래, 그거 왜 그 EJ 문제로 정청래 사건 터졌을 때 그거 RT하던 새끼들, 꽃기호 패스 걔네들, 그런 것들, 그지? 예.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예. 그 특조위 측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리트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비정상 활동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보통 친구 맺기나 팔로잉을 하면 SNS를 활용하는데 이들 계정은 그런 활동이 전혀 없었다며 과거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당시 국정원이 썼던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계정들은 노골적으로 유가족을 흠집내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14년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당시 그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시기다. 이 밖에 특례 입학, 배보상금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이거 다 국정원이라 했잖아, 그때. 그죠? 이거 댓글원에서 퍼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이 밖에도 특조위 측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백데이터 연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해 보상과 관련한 이슈가 증폭 및 전파된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가족들이 수억의 보상금과 보험금, 성금 등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영향력 높은 계정은 대부분 개인 계정이며 이 중 일부는 현재 정지됐거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 학생들이 왜곡된 언론 보도와 SNS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생존 학생 부모, 참사 당시 단원고 교직원 및 재학생, 안산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68.5%가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월호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경우도 46.9%에 이르렀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상의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참사 당시 단원고 3학년 학생은 물론 안산 시민들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인터넷 악성 게시물로 인해 상당한 피해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러분, 이거 말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 지금 법적인 조사 활동은 지난 6월 30일자로 종료됐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하지만 정관용의 시사잡기 금요일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리 상담을 했던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직원들은 기간 연장 요구하면서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날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6개월 동안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상당수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것의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주목되네요. 세월호 유가족과 6개월 동안 1대1 심층 면접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하신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미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특조위의 공식 활동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특조위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유가족, 또 구조자 뭐 등등등의 정신 상태? 저희가 이제 과제가 4개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1, 2과제를 맡아서 했고 1, 2과제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실태 조사. 그다음에 그 실태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요, 아니면 정신적 건강 상태 위주입니까? 심리적 건강,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 신체까지.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당시 이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지원은 적절했고 어떤 지원은 적절치 않았는가. 지원의 적절성까지. 예, 그것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예,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 학생 및 가족과 또 일반인 사이에 무슨 큰 유의미한 차이가 보여요? 아니면 대체로 비슷합니까? 상태는 서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떤 지원에 크게 관심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진상규명에 굉장히 지금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뭐 아직은 지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니고 어떤 지원이 유용했다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의견이 주로 많으셔서 제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 생존 학생들은 사실 별로 발언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너무 피해 학생들한테 주의가 집중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년이 흐르면서 이 아이들이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다음에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나타났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과정에 지원이 도움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근데 사실 지원에 대해서 물어봐도 사실 심정이 되게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특혜 입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 때문에 힘들었던 거. 상처를 받았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번에 많이 나왔고 일반인 희생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심이 그 단원고에 집중되면서 실은 차별되는 균등하지 않은 지원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반응이 일반 희생자 유가족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보도된 바로 제일 크게 지금 나오는 게 유가족의 5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 예. 그 56%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보통은 이제 재난을 겪고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상당수가 회복된다고 그 과거 연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저희가 초기에 조사한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예. 일반인들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는 몇 프로쯤 나옵니까? 이런 재난을 겪었을 때 한 30% 정도가 초기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2년이 흘렀음에도 56%가 여전히.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왜 다른 재난과 달랐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 분들이 재난 피해자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그러니까 재난 피해자라는 건 뭐 지진이 나거나 배가 침몰해서 직접 다친 사람인데 이분들은 이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가족이라는 게 사실 이제 유가족인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중에 자식을 잃은 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난의 성격 자체가 자식을 잃었다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사건을 겪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한다면
애들이 억울하지 않게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네.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고 책임자로부터 사과를 받아야지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데 예. 이게 안 돼서 5년 동안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되려면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치료를 안 받으세요. 그럼 내 자식은 치료를 거부해요. 그렇죠. 내 자식 죽었는데 나 편하자고 네, 네.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냐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지금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덩어리 분들도 굉장히 상태야, 많습니다. 다음에. 네. 그 1차 트라우마 이후에 2차 트라우마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교수님이 쓰셨던데 예. 그 1차와 2차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1차 트라우마는 재난 자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자식을 잃었다는 그 재난 자체고 2차 트라우마는 그 일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2차 트라우마라고 하시는 것들 중에는 그 악성 댓글, 네, 네. 그다음에 정부의 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가 없었으면 안 겪어도 될 일들이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뭐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배보상 관련해서 뭐 세금 도둑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라우마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2차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럼 뭐 예컨대 6월 30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은 끝났다라는 정부 발표 이런 것도 하나의 트라우마가 그렇죠. 계속 쌓여가는 거겠네요. 제가 발표회를 할 때 이제 유가족 분들이 오셨는데 네. 뭐 예전에 TV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냥 가족이니까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발표를 하면서 직접 그분들을 뵈니까 제가 면담 조사할 때보다 훨씬 더 얼굴색이 안 좋아지셨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네. 이제 이분들 건강이 지금 이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다가 혹시 뭐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근데 50% 이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죽고 싶다도 있는데 살아서 뭐 하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살아도 죽은 거랑 똑같다. 뭐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신 분은 한 1, 2% 정도라 이제 그러니까 시도자에 비하면 이제 생각만 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애한테 미안해서 네. 내가 죽음을 시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분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 그만두신 분들도 많죠? 반 이상 그만두셨고 문제는 이분들이 다른 관계가 다 끊어지셨어요. 기존에 알던 친구, 뭐 직장 사람들, 심지어 원가족, 뭐 부모, 형제, 친인척들하고 이해를 못 받는다는 느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이제 좀 네 삶으로 돌아와. 이게 또 이제 2차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말들이 다 이제 너무 괴로우신 거죠. 뭐 아직도 그래?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서로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뭐 살아갈 때 뭐 일상 얘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관계들인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내 머릿속에 99.9% 아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를 만나도 같이 공유할 만한 주제가 없는 거죠. 아이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재난보다도 훨씬 큰 상처다. 예. 게다가 아이의 하였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사과 등등을 받아야 극복이 될 텐데 예. 거기에 진척이 없으니까 2중, 3중의 상처가 쌓인다. 그렇죠. 그러니 다른 재난과 달리 2년이 흘렀지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줄어들지 않더라. 예. 결론은 그거네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은 줄어들지 않았고 하나 또 굉장히 큰 문제는 신체적인 질병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분들이 직접 다치신 게 아니라 이분들이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는 받았을 때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누적되면서 쌓이죠. 그쵸. 전신의 면역계를 이제 파괴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떤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일단은 전신 피로는 한 7, 80%.
그다음에 수면 장애도 한 7, 80%.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영향받는 내장 기관이 위, 장. 그래서 뭐 위장 계열의 문제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한 분, 두 분 암이 발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면역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의료 지원이 올해 3월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 때 뭐 향후 2년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2년 동안 이분들이 그 의료 지원을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신 분들이 좀 치료를 받아볼까 할 때 이제 지원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지원 기간 이제 늘려달라고 뭐 요청은 한 상태인데 사실은 굉장히 길게 건강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게 굉장히 불을 보듯 이게 명확한 결과라서 이 의료진에서는 자꾸 재고를 하고 그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다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이 참사와 관련이 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내가 법상 그렇게 돼 있겠죠. 이거를 무슨 증명을 해가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정 그러면 그냥 내 돈으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런 질병은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보이는군요. 발생 악화가 다 심한데 또 기존 질환이 있으면 또 이제 뭐 거기에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돕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건 진상규명입니다. 근데 진상규명이라는 게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배가 어디가 고장나고 뭐 몇 시에 뭘 하고 뭐 이런 세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정말 미안하다. 책임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상처를 입었다. 하고 본인들의 슬픔과 이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존중해주고 사과하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글쎄요. 근데 뭐 해수부 장관, 뭐 해경 뭐 이런 사람들 대체로 또 사과는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 이건가요? 사과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끼지 않고요. 사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으세요, 이분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건 돌아서면 그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라는 것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절차에서도 그런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뭐 그런 처벌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렇죠.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직접 이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책임자들은 그냥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인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 책임자의 책임 있는 처벌.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이 나오면 그나마 좀 한을 풀겠다. 이게 없으면 나는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런 거죠. 자식에 대한 어떤 거죠,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식이 그렇게 억울하게 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부모가 그것도 밝히지 않으면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정부의 책임 있는 자라고 하면서 주로 누굴 얘기하던가요? 대통령 얘기 나오던가요 많이? 이제 해수부 장관과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그 진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 현실적으로 실행된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많이 지금 이건희하고 메갈리아 얘기한 사람들 전부 다 강퇴거든. 좀 이따가 할 건데 너네 다 강퇴돼서 못 듣는다. 지금 일부러 이 얘기 방해하려고 이건희하고 메갈리아 얘기 언제 하냐고 자꾸 떠드는데 너네 지금 다 강퇴시키고 있어. 질문만 해도 강퇴야. 알았어?
꼭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운 새끼들 있어요. 지금 수업에 집중해 임마. 알아? 하신 게 뭐 전혀 이런 구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예. 그다음에 국회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이제 차단을 그랬죠.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준다 그러고 최선을 다해준다 그러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 면접을 해보시니까 이것 진척 없이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네, 일단은 그게 1차 목표시고요.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바라는 건 그냥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본인들의 처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2차 트라우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배보상이거든요. 네. 배보상하고 관련돼서 뭐 너무 부풀려져서 액수가 나온다든지. 각종 악성 댓글도 또 많이 예, 악성 있었고. 댓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비수처럼 박혀 있어서 초반에는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도와준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관심이 멀어지고 식어가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고립감이 크셨어요. 아니 제가 정말 이것 없이는 도와드릴 길이 없던가요?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 책임자 처벌 뭐 이런 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대 맞아서 다쳤어. 다쳤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럼 할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막상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라고 라도 예. 해야지 내가 좀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질, 뭐 아무리 사과를 해도 사실은 자식을 잃었는데 회복될 수는 없죠. 근데 제일 괴로워하시는 게 자식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99%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네. 저도 참 가슴속에 깊이 박힌 게 그 유가족분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는 앞으로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빨리 죽어서 내 아들 만나러 가는데 나 열심히 하다 왔다고 그 말을 하라고 삽니다.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아갈 희망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정말 자식들한테 내가 부모로서 해서 저희가 심층 면담을 전부 다 추고록을 풀어서 그러니까 내용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엔 실태조사와 지원 만족도인데 핵심 개념이 부모로서의 역할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태나 지원에 지금 신경 쓸 여력도 없으시고요. 네. 관심도 네. 없으시고요. 네. 내가 부모인데 이 생각밖에는 없으셨어요. 큰일입니다. 이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만 정말 우리로서는 잊지 않고 계속 옆에서 힘되어 드리는 것, 예.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이분들의 요구사항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예. 그 목소리밖에 없군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실태조사 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연구를 하면서 연구 목적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냥 이분들이 원하시는 걸 끊임없이 세상에 알리고 이분들이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다고 결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일을 겪으신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실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는 세상이 거를.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달라지게 해야죠. 예. 그거를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는 것, 예, 그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였습니다. 세월호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인간들 있어요. 그 대구의 태환인가? 그 어린아이한테 황산을 쏟아부은 어떤 시벌놈 때문에 그 아이가 20며칠 동안을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고통 속에 죽어간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엄마가 15년을 싸웠어요. 이 16년째죠. 걔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좀 지겹다고 잊으라고 한번 해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주둥이에다가 황산을 부을 거다. 어디서 잊으란 얘기가 나와? 어? 어디서 잊으란 얘기가 나와? 자식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몰라. 죽음의 원인을 몰라.
그래서 지금 죽음의 원인을 밝히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이질한 얘기가 나와. 지금 이건희, 메갈리아 궁금한 애들 너네 잘 들어. 이게 다 연관된 얘기야. 자, 세월호는 그냥 교통사고 아닌가요? 그래, 네가 네 여자친구랑 둘이서 신나게 여름휴가를 보내려고 막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길에 앞에 있는 트럭을 들이다 들이받고 둘 다 뒤졌어. 근데 나중에 차를 딱 분석해보니까 브레이크 라인이 잘려 있었어. 이게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냐? 이거 살인사건이야. 지금 세월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첫째, 원래 이 세월호 정도 되는 그런 급의 여객선을 노무현 정부까지는 20년만 운행할 수 있고, 배가 20년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전을 받아야 돼.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규칙이 있었어. 법이 있었어. 그걸 이명박이 없애버렸어. 2008년에. 그래서 30년까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년 동안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이명박이 왜 그 지랄 했는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이명박이 그 지랄 해놓고 지도 미안하니까 그래도 남겨놓은 게 뭐였냐. 이런 이 수백 명이 타는 여객선의 선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 배에 있는 이 세월호가 침몰 원인이 뭐야. 그 배에 있는 화물들이 그 제대로 묶여있지 않아가지고 파도에 휩쓸리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과적하고 치우쳐서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나라 법에 뭐가 있었냐면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었어. 선장이 출발하기 전에 이 물건들이 제대로 다 고정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어. 그래야 이 탑승객들이 혹시라도 죽는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규칙을 없앤 사람이 있어. 박근혜야. 왜 없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박근혜가 그 규칙을 없애는 바람에 그날 세월호는 제대로 고정 결박하지 않은 채 400톤의 철근을 싣고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400톤의 과적된 철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뒤집어지게 된 거야. 이걸 숨기기 위해서 선장하고 승무원을 빼내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고 애들 탈출을 못 시키게 한 거야. 이게 원인이야.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가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애들을 구조만 못한 게 아니라 침몰을 시킨 원인에도 박근혜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 철근 400톤 누가 관리하던 배냐? 이 세월호가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야.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에서 과적을 싣고 가다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세월호는 단지 구조만 못한 게 아니라, 박근혜가 구조만 못한 게 아니라 침몰 원인도 제공자야. 그러니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사고를 저질렀는지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을 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그래야 이 문제는 진상이 규명된 거야. 근데 이제까지 박근혜가 뭐라 했어? 그 해경을 해체하겠다. 해체됐어. 승진했어. 그때 대국민 거짓말했던 새끼들 개구라 해경 다 승진했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해경을 해체하겠다.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하겠다. 그 새끼들 전부 다 승진했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사는 트라우마가 나아지지 않는 거야. 네가 이런 입장일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네가 못 들은 척하면 네가 울부짖을 때 사람들이 못 들은 척할 거다. 너네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지겹다,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니들이 더 비참한 짓을 당할 때 우리가 외면할 거야. 니네가 이런 일 당할 때 그때 잊어줄게. 알았어? 자, 그 다음 이건희하고 메갈리아 오늘 주인공이야. 너네 음악 프로 안 봤어? 인피니트 컴백 무대. 그럼 인피니트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아직 정규 시간이 안 끝났어. 아직 정규 시간이 안 끝나고 지금 일반 가수들이 지금 나오는 중이야. 순위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순위 발표 중인데 눈치 없이. 이게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그럼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아? 야, 인피니트 컴백 무대인데 그럼 제목을 그렇게 달지? 이거 얘기 할 거야. 이건희 메갈리아.
인내심이 없어. 니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일반 가수니까 하나만 더 봐. 사드 반대 성주에서 퍼져나가는 평화의 나비 효과. 자, 성주와 대구에서 함께 열린 사드 반대 촛불, 평화의 파란 나비 리본 전국에서 달아달라. 자, 이거 뭐 성주 사람들만 반대하고 나머지 경북은 찬성한다더니 그것도 개구라였어. 실제로 대구에서 여론조사가 올라왔는데요. 예, 여기서 빨갱이라고 그러면 고소당합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대구 여론도 90%가 반대래요. 예, 대구 사람들은 사드 찬성한다 그랬잖아. 55%가 찬성한다고. 그거 개구라래. 대구에서도 90%가 반대. 그 노인정단이나 할머니들만 10%가 찬성. 뭔지 모르고 찬성. 그래서 그거 사드 배치되면 땅값 떨어져요. 그럼 바로 반대로 돌아선대. 예. 그 사드를 찬성한다고 그 여론조사 조작했잖아. 정말로 사드를 찬성한다면 여러분 반대 집회가 2,000명 모이면 찬성 집회가 6,000명 모여야 되잖아. 55대 35면 아니 반대가 2,000명이면 적어도 3,000명은 모여야 되잖아. 그지? 근데 몇 명? 20명. 실제로는요 10%도 안 되는 거야 찬성 여론이. 이제 진짜 이 박근혜가 경북을 깨웠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일이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못하고 이명박도 못한 일을 이 박근혜가 하고 있어요. 아주 경북의 국민들을 민주주의를 똘똘 뭉치게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예. 자, 경북 성주군 주민들의 가슴에 달렸던 파란 나비 리본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사드를 반대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만들었던 파란 리본이 이른바 나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평화의 파란 리본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주 군민들의 염원에서 시작했다. 성주 문학회 어머니들이 제안으로 만들게 된 파란 나비 리본은 작은 날개짓을 시작으로 성주의 평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많은 분들이 목요일 방송 보고 방송 리뷰를 보내주셨는데 뭐라 그랬냐. 그 인터넷상에서 성주 사람들이 사드를 찬성하지만 성주에만 반대한다. 그렇게 인터넷에 퍼져 있었다며. 내가 목요일날 방송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주 사람들이 전부 다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건 찬성하는데 성주에 배치하는 것만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만 퍼돌려졌대. 그래서 성주 사람들이 당해봐야 된다는 여론이 막 만들어졌다는 거야. 같은 놈들이야. 그거 허위사실 유포하고 댓글 단 새끼들 다 같은 놈들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 성주 군민들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 안 된다라고 운동하고 있는데 이걸 사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성주에만 반대하는 님비족이다. 그렇게 밀어붙였던 거야. 근데 망치 부인이 그걸 딱 진실로 밝혀준 거 아니야.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지금 아주 그냥 요원들이 난리가 났어. 개 난리가. 들어. 예. 파란 리본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렸던 평화를 위한 사드 배치 철회 성주군민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이 처음 착용하고 당시 서울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22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평화대회로 성주 군민들이 참석해 대구 시민들과 함께 리본을 가슴에 달았다. 주민들은 오전부터 나와 나비 리본과 사드 반대 티셔츠를 만들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온 이들은 흰 티셔츠에 지구의 모양을 한 둥근 원안에 사드 반대를 쓰고 한반도 그림과 미사일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하고 있나 봐요. 예. 나비 리본을 만든 주민들은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듯이 우리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나비 리본을 많이 만들어 전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티셔츠에 그림을 직접 그리는 이유에 대해 그림을 인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사드 반대와 평화를 바라는 정성과 염원을 담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내일 성주 지역 4개 지역 성당이 합동 미사를 할 때 성가대 단원들이 이 옷을 입는다라고 말했다. 22일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제10차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서 근데 나 이거 파란 리본 얻으려면 성주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한번 가야 되나? 또 외부 세력이라고 지랄할까봐 못 가고 있지.
백철현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파란 평화의 리본을 성주 군민 모두가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하는 다른 지역에도 보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 리본을 단 1,500여 명의 성주 군민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또 지역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일부 언론을 향해 거짓말하는 언론은 공정보도로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구호를 외쳤다. 전날 삭발을 하고 청와대에 항의 방문했던 김한곤 군수는 오마이뉴스와 팩트TV가 매일 성주 군민의 목소리를 생중계해줘 고맙다며 나중에 밥이라도 한 그릇 사겠다고 말해 주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이분이 그 청와대에서 경호 요원이었던 분이래. 그래서 완전히 박근혜를 굉장히 좋아했던, 박정희와 박근혜를 사랑했던 분이래요. 그런데 오마이뉴스하고 팩트TV를 칭찬하는, 정말 박근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김군수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을 만나면 군민들의 의견을 똑바로 전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주에서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86% 찍은 것은 맹증에 가깝다며 이렇게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줬는데 왜 배신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군수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성주에 내려와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다며 오는 26일 오기로 연락이 왔다. 내려오면 성산포대에 데리고 가서 왜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이날부터 SNS를 통해 나누던 대화 내용을 촛불 집회에서도 나누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1318명 밖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318 플러스 자유 게시판을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 청원운동에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들고 나와 서명을 받기도 했다. 미주 한인들이 주축이 된 미주 희망연대가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인 위더 피플에 그 개설한 한국의 사드 시스템 배치 철회 페이지에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서명에 나섰다. 아, 미주 희망연대가 하는 거야? 그럼 믿을만하네. 한편 대구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석해 대구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농사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벌과 식물들이 죽는다. 그렇죠. 레이더 전자파가 이게 문제야. 벌이 죽으면 이게 어느 지역에 벌이 죽잖아? 그럼 나중에 이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 자연이 파괴되는 거야. 그거 알죠? 벌이 죽으면 그 어느 지역이 사막화되는 거. 식물들이 죽는다. 이 정부만 그런 사실을 모른다며 눈물을 흘렸다. 성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백악관 청원을 해달라고 호소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어 직접 시민들을 시연을 해 보이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휴대전화를 통해 백악관 서명에 동참했다. 그래가지고 성주 군민들이 원래 아프리카 TV도 안 보고 오마이 한겨레 경향을 안 봤대. 근데 이번에 사드 배치해갖고 다 같이 본대잖아. 아휴, 그냥 어찌나 대단한지. 아유, 그냥 박근혜가 큰일 했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뉴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사드가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인간이 사드 제작사 후원금을 받고 주장해왔대요. 이거 민중의 소리 단독입니다. 프랭크 미 의원이 사드 제작사에 후원금을 받고 안전성을 강조해왔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예. 사드를 내 집 뒷뜰에 두겠다 등의 발언으로 연일 사드 안전성을 한국 언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미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이 사드 제작사로부터 사드 제작사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발언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럴 거랬잖아. 내가 이럴 거랬잖아. 인증된 거야. 프랭크 의원은 지난 20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만약 군이 허용한다면 사드를 집 뒷뜰에 둘 것이다. 사드가 우리 아이들은 보호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 애들 데리고 그 레이더 앞에 가봐. 안 가잖아. 그는 이어 사드의 사격 통제 또는 레이더가 새를 죽이고 과일에 좋지 않으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드가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완벽히 안전하다는 각종 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랭크스 의원이 사드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사드 한국 배치에 총대를 맨 것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4일 미국을 찾은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새누리당을 만나서도 사드 포대 장비인 레이더는 인간이나 동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전자파나 마이크로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사드 전자파는 농작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자파 밀도가 약하다. 성주 지역에서 생산된 참외를 직접 내 아이들에게 먹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일 한국 언론을 상대로 사드 배치 필요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본보가 미국의 정치 자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 시크릿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교롭게도 사드를 제작하는 미 군수업체가 프랭크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는 업체 상위권에 포진돼 있었다.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었던 거야. 예. 과거부터 현재까지 프랭크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제공한 업체의 총괄표를 보면 사드 레이더 제작사인 레이시온사가 3위에 사드 포대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사가 5위에 올라 있으며 5위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프랭크 의원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이라 단순히 군수산업체가 프랭크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자료인 15년부터 16년 자료를 보더라도 프랭크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순위에 사드 레이더 제작사인 레이시온사가 3위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도 레이시온사는 항상 정치자금 제공 순위를 상위권에 있었고 로키드 마틴사도 주로 상위권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후원을 하면서 이런 무기를 팔아먹는 거야. 강제로. 같은 군수산업체인 보잉사가 정치 후원금 제공 순위에서 항상 거의 20위권 밖에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프랭크 의원이 사드 제작 관련사인 레이시온사나 로키드 마틴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랭크스 의원이 사드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지난 2008년 5월에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며 미 의회가 사드를 위한 보다 많은 자금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랭크스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3월 미 국방 미사일 방어국이 주관한 사드 테스트 시연에 직접 참여해 실험을 한 지난밤은 미국의 또 다른 위대한 날이었다며 테스트 성공을 격찬한 뒤 미 의회는 사드 테스트 등을 위해 미사일 방어국에 충분한 자금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랭크스 의원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에 대해 사드를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정황이 다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관해 22일 익명을 요구한 미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서 프랭크스 의원이 레이온사나 로키드 마틴사에 관련된 사드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단지 그가 사드 반대 여론에 따른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밝히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랭크스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등의 EMP 즉 전자기파 탄 공격은 미국에 치명적일 것이라면서 그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같은 놈이네. 트럼프 같은 놈이네 보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미국의 전자기파 폭탄은 위험하고 지네들 이 무식한 레이더는 안전하다는, 이게 아주 그냥 미국이 지금 미국이 망할 때가 됐어. 미국이 망할 때가 된 거야.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셨죠? 공청회 국회에 나와서 국정질문에 답하는 애들 보니까 우리 정부 국무위원들이 사드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의혹이 사드 배치 결정 우리 정부가 한 거 맞냐? 미국이 결정한 거. 송영선이 끝장 토론에 나와서 그랬다며. 송영선이 무슨 JTBC의 토론회에 나와서 그런 말 했다는 거야. 사드 배치 이미 예전에 다 결정해 놓고 그동안 말 안 하고 미적거리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왜 송영선의 거짓대 발언이 사실은 이 말을 가리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사드 배치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나 있었다. 이미 재작년에 왜 사드 배치 나올 때 막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때 이미 결정나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모르는 척하고 밀고 온 거야. 그리고 지들도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할지 몰랐던 거야. 그리고 작년 11월에 싹 간보기 했다가 국민들이 워낙 열화와 같은 반대를 하니까 접었다가 지금은 이제 미룰 수 없으니까 발표해 버린 거야. 자, 좌우지간. 지금 사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정체가 이런 자들이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건희 동영상과
메갈리아 이야기로 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일반 가수. 제가 우리 그 조카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나의 모든 전자기기에 바탕화면은 우리 잠깐만, 예, 우리 조카 손주예요. 얼마나 이뻐한지 알겠지? 우리 조카 손주가 공기청정기를 좋아해서 우리 며느리가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했다네? 그 렌탈한 공기청정기가 쿠쿠 거라네? 어저께 JTBC 뉴스 나오더라? 쿠쿠에서 자기네들은 뭐 잘못이 없다. 자기네들이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건 필터 무상 교체뿐이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살균제 문제 말고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치명적인 물질이 지금 우리나라 공기청정기에서 다 발견이 됐어. 한 개인가 빼놓고 대부분이 발견됐다고.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 회사에서 지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 가습기 살균제 말고요. 공기청정기요. 여러분 그 뉴스 그러니까 어떤 건빵이 이건희 동영상 퍼뜨린 이유가 공기청정기 때문 아니냐. 왜냐하면 공기청정기가 작년 한 해 동안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보급됐다는 거야. 집집마다 제습 기능도 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뉴스가 많아지면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사놨다는 거야. 우리 집만 없어. 우리 집은 공기청정기를 안 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공기청정기를 팔았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바로 그 옥시에 들어있었던 옥시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었던 독성 물질, 그게 들어있는 필터를 공기 필터를 사용한 거야. 근데 그 3M 그 공기 필터를 우리나라에서만 팔았다는 거야 또. 근데 3M이 너무 당당하다는 거야. 뭐 믿고 이럴까? 삼성 믿고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네들이 뭐 잘못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밀리면 안 된다. 끝까지 무대뽀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나 봐. OIT 들어있는 쿠쿠 공기청정기 우리 조카 손주네 집에서 돌렸다. 나 망치 부인이야. 너네 알지? 나 국정원 고소해가지고 걔 결국 기소시킨 거. 쿠쿠 대표 다음 이 피해자들 집회 때 날 보게 될 거야. 내가 이 우리 조카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인터넷을 그동안에 방송한 거 다 봐봐. 니네가 지금 우리 그 조카 손주네 집에 그 공기청정기를 거기 있는 그 독성 물질을 우리 며느리가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니까 렌탈 취소해달라니까 위약금을 20만원 물어내라고 이런 씨발. 나 국정원 잡는 여자야. 너네 쿠쿠 대표 전 세계 어디로 도망가든 내가 잡아낼 거야. 반드시. 내 맹세한다. 내가 만약에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야. 두고 봐. 자, 여기까지가 일반 가수들이었고요. 예, 드디어 메인 이야기 나옵니다. 예, 이건희와 메갈리아. 네. 렌탈한 소비자들한테 렌탈 취소하겠다니까 위약금을 물어내라 그래? 응? 지금 그래서 우리 정밀 진단 받고 그래서 계속 매달 체크할 거야. 그래서 니네가 안 바꿔준 그 필터로 인해서 우리 아이 몸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나는 그 책임을 지구 끝날 때까지, 지구가 쪼개질 때까지 물을 거야. 각오해라. 쿠쿠만이 아니야. 이번에 공기청정기 이거 필터 이거 3M 필터 썼던 회사들 너네들 알아서 해. 내가 원래 그 작은 일에는 쉽게 분노하는데 큰 일에는 분노 안 해. 내가 이거는 그냥 내 업으로 삼으려고. 어쩜 내가 이 일 때문에 막 그 투쟁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지도 몰라. 우리 조카 손주한테 그 쿠쿠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쿠쿠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 단전에서부터 투쟁의 그 에너지가 되살아나서 사실 내가 그 2013년에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근데 국정원 그 좌익 교수가 우리 딸한테 댓글 다른 거 그거 보고 지금까지 달렸잖아. 그다가 걔 기소돼 갖고 유죄 선고 받고 그리고 내가 이게 뭐라 그러나 좀 긴장감이 풀렸었나 봐.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 손주의 공기청정기 나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운 내가 볼 때 이거 적어도 5, 6년 공기청정기 회사들 각오해. 니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알지. 나 포기하는 거 못 배운 거. 난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못 하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렌탈 전부 다 취소해주고 도리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니들 중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럼 오늘의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 메갈리아 이야기 전에 이건희 얘기 먼저 할까? 이건희 동영상. 자, 이건희 동영상이 금요일 새벽에 떴어요. 근데 그게 엄청 퍼진 거야. 그래갖고 금요일 아침부터 언론이 막 받았어요. 그죠? 그래갖고 다들 이게 위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 다음에 뉴스타파가 문제다. 이렇게 중요할 때 이 사드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될 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동영상을 올렸냐면서 뉴스타파 욕을 막 했어요. 여기서 뭐가 보여? 패턴이 보여. 자, 여러분, 뉴스타파가 이제까지 매주 콘텐츠를 냈어요. 그런데 모든 그 유저들이 이번에 이건희 동영상처럼 뿌렸을까요? 뿌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뉴스타파에서 언제나 매번 컨텐츠를 매주 내놔. 그런데 어떤 컨텐츠만 딱 집어가지고 존나 돌리는 조직이 있어. 누굴까? 늘 별로 안 중요한 내용들. 뉴스타파에서 대부분 중요해. 대부분 중요한 이슈들인데 진짜 중요한 뉴스들은 절대 돌리지 않아. 근데 뉴스타파에서 아주 안 중요한 내용들만 열심히 돌리는 조직이 있어. 이게 누구야? 권력의 끈앞풀이지. 권력의 개새끼들이 돌리는 거야 이거 지금.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돌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에 팩트를 한번 나열해 보자고. 첫째, 내가 얘기했어.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은 재벌과 언론이다. 그래서 옛날엔 친이 그러다가 지금 비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냐 하면 검찰 출신, 군인 출신, 경찰 출신이야.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독재 권력의 하수인들, 그들이 지금 박근혜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야. 군부와 검찰.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적대적인 관계냐? 사실은 겉으로는 권력 투쟁을 해. 물론 이제 권력 투쟁을 하죠. 왜? 재벌가에서 형제의 난 들어봤지? 권력을 위해서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뿌리는 하나야. 손주를 공유해. 재벌가와 군부 검찰가가 혼맥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그거 기사 났어. 재벌가의 혼맥, 언론과의 혼맥이 나왔어. 그래서 얘네들은 손주를 공유해. 그럼 손주는 의미가 뭐냐? 각 가문에서 주식을 유산으로 받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한 통속인 거야. 사돈관계다. 그런 얘기를 내가 기본으로 했어. 예, 이거 저기 그 팩트로 나와 있는 그 혼맥도도 한번 참조해 봐봐. 자, 그 다음 이게 결국은 박근혜 개와 이 이명박 개가 언제 대판 붙었냐? 작년 가을부터 붙었어. 그래서 일베에서 삼성을 막 까댄 거야. 그거 알지? 일베에서 삼성을 계속 까대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삼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삼성의 이건희 죽었다고 그거 사망설 퍼뜨린 것 때문에 일베 압수수색 들어갔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야. 자, 그 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요 지난 그 총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베하고 삼성하고 대판 붙었어. 아니 그러니까 일베하고 종편하고 일베가 종편들이 다 나쁜 새끼들이다. 전부 다 비박편을 듣는다 그러면서 종편을 문 닫게 해야 된다고 일베에서 난리가 났어. 왜 이러지? 자, 그 전으로 돌아가 보자.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리면 뭐가 나와? 이명박 때 국정원에서 원세훈이가 일베 애들을 불러다가 특강을 하고 막 그 수십만 원짜리 명품 선물을 하고 절대 시계를 나눠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베에서 댓글 작업을 하고 여론 조작을 했던 거, 이거 팩트로 다 13년에 밝혀진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일베에 누구 있다? 국정원 있다. 팩트. 근데 그럼 국정원은 지금은 옛날에 이명박 때 만들어진 국정원인데, 자, 박근혜가 걔네들을 전부 다 단죄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야. 근데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국정원 댓글 조직을 확대 충원하고 승진시켰어. 그러면 지금 국정원 댓글 부대는 누구한테 충성할까? 이명박 계열에게 충성할까? 박근혜 계열에게 충성할까? 요거는 여러분의 판단이야. 좌우지간 팩트는 박근혜가 그 국정원 댓글 부대를 대폭 승진 확대시켰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일베에 국정원 있다. 그 다음, 그 지난 4월에 이명박계와 박근혜계가 대판 붙었어. 그 공천을 놓고. 그때 일베가 그때부터 삼성을 존나 깐 거야. 동영상이 제공된 시점이 4월달이라며. 3개월 전에 동영상이 제공됐다며. 공교롭게도 그 시즌, 그 시점에 그 동영상이 제공됐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또 다른 뉴스가 있어. 이 국정원에 협조하는 탈북자들, 그런 뉴스가 있어요. 자, 그 동영상에 등장한 여자의 어투가 탈북자 어투다.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 자, 그렇다라면,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이거는 소위 이명박, 그러니까 언론 재벌파와 검찰 군부파가 지금 당권 경쟁을 하고 있어. 그 8월 초에 8월 9일인가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을 놓고 지금 전쟁이 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과 박근혜 국정원하고 친한 애들은 재벌 언론을 까고 있고, 그 다음에 재벌 언론은 박근혜계를 까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나온 게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부패, 부정 비리가 터진 거야. 언론에 의해서. 이게 야당에 의해서 터진 게 아니야.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다 언론이 터뜨렸어. 언론의 정보력으로 터뜨린 거야. 이게 주고받는 거야. 그 전에 박근혜 검찰 군부파가 먼저 롯데를 쳤잖아. 그지? 롯데를 딱 쳐가지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지랄을 했지.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가 나와? 홍만표, 우병우. 그러니까 진경준을 던졌다가 시간을 끌었던 건 수위 조절한 거야. 그 다음에 진경준을 결국 구속시키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가 다 한 세트야. 친한 애들이야. 얘네들 건을 언론에서 순차적으로 터트리는 거야. 그리고 이 누구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삼성을 흠집내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박근혜가 삼성을 정조준했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 군부파와 언론 재벌파가 서로 권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동영상이 뜬 거야. 이게 베이스야. 자, 그런데 내가 삼성이라면 이 동영상이 뉴스타파로 가게끔 냅뒀을까? 내가 삼성이라면, 자, 그 다음 이 동영상을 말이야, 촬영한 사람, 아니 이건희 정도 되는 사람이 한 여자를 5번을 불렀다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그 여자가 뭐 가방에다가 녹화했다고? 그런데 몸은 안 나왔다고? 자,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뉴스타파로 제공하도록 냅뒀다고? 돈을 요구하다가 실패해서 뉴스타파에 돌렸다? 그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그 김용철이라고 삼성의 비리를 폭로했던 변호사가 있어. 그 사람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부인 빵가게 셔터맨 하고 있어.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김용철 변호사를. 그런데 그 동영상을 뉴스타파에 제보하게 삼성이 가만히 있었다. 그걸 믿으라고? 첫 번째 의혹은 그거야. 두 번째, 쿨하게 인정을 하네. 자, 이거요. 성매매. 우리가 성매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박유천 사건 전까지는. 박유천이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다가 성매매했다고 실토를 했어요. 지금 박유천 성매매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건이 수사받아야 될 문제야. 그런데 삼성에서 쿨하게 인정을 했어. 자, 뭔가 수상해. 왜 이랬을까? 여기서 두 번째 의혹이 생기는 거야. 이 성매매 동영상은
어떤 느낌을 주느냐. 소위 이제 내 정도 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건희 살아있겠구만. 그 동영상을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보면 이건희 살아있겠구만. 11년부터 15년까지 저렇게 여자 불러서 여러 명을, 4-5명을 불러서 놀았다는데 죽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겠구만. 이라는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쿨하게 인정한 건 아닐까? 우리가 여기서 요구할 건 이건희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살아있는 이건희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예. 그냥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뭐 이건희 동영상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 이제 메갈리아 이야기로 가자면, 자, 여러분은 메갈리아 논쟁이 그 무슨 성우 이야기에서 시작돼서 그게 막 갑자기 커지고 지금 정의당에 우연찮게 엮여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죠. 이거 설계예요. 예, 요거 설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미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성대결 구도로 인터넷 팀을 운영을 했어. 어떤 식이냐? 여자도 군대 가라. 그러면서 군 가산점. 새누리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한 게 군 가산점이야. 그러면서 이 군 가산점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낚인 거야. 그래서 그게 가능한 줄 알고 막 한나라당을 지지한 거야, 젊은 애들이. 그게 거짓말이었어. 왜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거야. 왜 위헌 판결이 내려졌냐면 장애인들이, 이게 맨 처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군 가산점이 주어지면 장애인이라서 군대 못 간 애들은 처음부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 군 가산점은 처음부터 차별적이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의 그 위헌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군 가산점이 노무현 정부 때 위헌 판정이 내려진 거야. 그럼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없다? 못 뒤집어. 그런데 매번 대선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군 가산점을 써먹은 거야. 왜? 약간 머리 나쁜 젊은 남자애들 노리고, 걸그룹에 환장하고 게임에 중독돼 있는 젊은 애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 위헌 판결이 내려있는지 알게 뭐야. 그런 애들을 노리면서 너네 군대 안 갈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군 가산점이, 군대 갔다 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군 가산점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렇게 일배를 키운 면도 있어. 그런데 이게 군 가산점이라는 게 2007년 8년에 들통이 났어. 뭐 군 가산점 혜택을 보는 제대자의 0.03%. 군 가산점이 모든 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야. 군 가산점이란 게 뭐야? 공무원 시험 볼 때 99점 맞은 남자애들만 혜택 보는 게 군 가산점이야. 100점 맞은 여자애들 떨어뜨리고 99점 맞은 애들이 2점 더 받아서 걔네가 합격되는. 그래서 실제로 군 가산점의 혜택을 보는 그 군필자가 0.03%였던 거야. 그 숫자가 밝혀지면서 군 가산점의 허구성이 드러나 버렸어. 그게 2007년 8년 일이야. 아니야. 그게 2011년 12년이다. 2011년 12년에 그 군 가산점의 그 혜택자가 드러난 거야. 근데 이제 그때까지 얘네들이 뭘 했냐면 여자도 군대 가라. 그 팀이 있었어. 그러면 그 팀이 언제부터 활동했냐? 2010년부터야. 2010년부터인데 왜 그랬냐? 그 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는데 얘가 군 미필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명박이가 초기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야. 뭐 격려를 했다 말았다 그러고 막 그 격려를 할 줄 몰라갖고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랬고 막 군필자들의 놀림거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명박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전부 다 그 댓글에 이명박 욕으로 도배가 되는 거야. 그러자 그 팀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명박이 군 미필이라고 막 욕을 하잖아. 그러면 그 팀이 딱 붙어. 그래가지고 막 그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들이 입 다물어. 그러면서 여성부 폐지해라. 그러면서 여자도 군대 가라. 이렇게 논란을 이어간 거야. 그 팀이 언제까지? 2012년까지 쭉 활동을 했어. 10년부터 2012년까지 쭉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성부 폐지 운동을 한 거야. 걔네가. 자,
자, 그런데 그 여성부 폐지 운동이 어디서 좌절하느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그 팀의 논리와 명분이 사라진 거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왜 군대 얘기하냐? 그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군대도 안 갔다 온 박근혜가 대통령도 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당황했어. 급당황. 그 다음에 여성부 폐지하라. 그래서 여성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묻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박근혜한테 물어봐. 내가 대통령이냐? 아니 너네가 지지하는 박근혜가 대통령 됐으니까 박근혜한테 여성부 폐지하라 하면 되잖아. 그로부터 몇 달 뒤 그 운동을 주도했던 애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 그러자 대한민국의 KBS 카메라맨이 따라붙어. 그래갖고 촬영을 했어. 상식적인 언론사라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면 경찰을 불러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잡는 게 우선이지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서 촬영을 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해서 2013년 여름에 그 팀이 해체가 되는 거야. 그 팀이 사라져. 그 여자도 군대 가라. 여성부 해체하라. 그 팀이 그렇게 해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13년이야. 그래서 그 한동안 1년 동안 그 논쟁이 없었어. 그러다가 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15년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이야.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 조직에 밀린 거야.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5년 봄에 작년 봄이야. 작년 봄에 여성시대 카페 사건이 터져. 그 여성시대 카페 사건을 주도한 게 나무위키야. 나무위키라는 데서 글을 쓴 애가 그 소위 이제 여성시대 사건에 대해서 막 써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망치 부인을 여성시대가 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제목을 망치 부인을 여성시대가 깠어? 그러니까 막 나무위키에서 나를 막 칭송하는 길이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미 내가 그 전에 제보를 받은 거야. 움직임이 수상하다. 이 여성시대가 뭐냐? 오유에 있는, 여성시대라는 무슨 카페가 있었어. 근데 이 카페에서 무슨 그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음란 동영상 때문에 그 카페가 폐쇄된 거야. 그래서 그 동영상을 더 이상 공유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SLR이라는 소위 디지털 카메라 그 사진 영상 공유하는 그 사이트에서 그 여성시대로 누가 글을 올렸다는 거야. 그 엄청난 용량의 하드를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올려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음란 동영상 올렸던 애들이 우리 그걸 거기서 공유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음란 동영상을 그 스르륵에다가 올리는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자 이 스르륵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찍은 사진들은 우리에게는 용량을 조금밖에 못 줘서 많은 자료들을 다 못 올리고 있는데 왜 여성시대에만 특혜를 줬느냐? 이래갖고 논쟁이 붙은 거야. 그게 작년 5월 사건이야. 작년 5월에 이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였어. 근데 내가 딱 보자마자 알았지. 이거 정원이가 벌이고 있는 거다. 이거 지금 큰 선거를 앞두고 올해 총선이잖아. 올해 총선이었고 내년에 대선이잖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얘네가 하는 게 남녀 대결 구도다. 남녀 대결 구도를 노리면서 이게 지금 성대결 구도로 지금 작전 짜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 여성시대 사람들한테 맨 처음에 글 올린 사람들이 누군지 조사해봐라. 거의 신인 멤버라는 거야. 거의 신인 멤버들이 그 사건을 저질렀던 거야. 그래서 초장의 여성시대 사건이 작년 5월 달에 뜨다 말고 잡힌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뭐 중간에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또 대부분의 진보 세력이 가서 성대결 구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또 극렬 분자들이 나가서 만든 게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야. 그 메갈리아 사이트가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는 줄 알았어.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은 얼마 안 돼. 대부분이 만 몇천 명이 감시자로 가 있는 거야.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메갈리아 사태에 대해서 나한테 계속 제보를 해주고 있어. 대부분이 다 감시자야. 그리고 그 메갈리아에서 약간 또라이 기질을 가지고 글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다수인 거야.
비판하는 사람이 다수이고 다만 그들이 글을 안 쓰고 있는 거야. 감시하느라고. 그게 메갈리아의 문제야. 그래서 메갈리아를 지금 몇 명이 주도하고 있는 거야. 메갈리아의 그 이상한 글들은 몇 명이 주도하고 걔네들의 정체를 밝혀야 돼. 조사해봐봐. 너네 잘 알잖아 그런 거. 걔네 누구냐고. 그 이상한 글 계속 올리고 논쟁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그 애들 정체가 뭐냐고. 조사를 해봐야 돼. 자, 한패가 아닐까 싶어요. 나는 걔네들의 글들을 다 잘 분석해보. 내가 그 사이트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계속 제보만 들은 거야. 일베에 올린 글들하고 걔네 글들하고 한번 검색해봐봐. 교차 검색이 될 거야. 딱 누군지 감이 오겠지? 1인 2역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1인 2역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를 일으킨 애들. 자, 그러면 여기서 뜬금없이 정의당은 왜 들어갔느냐? 자, 이번에 이 문제를 일으킨 정의당 홈페이지가 테러당한 이유는 뭐야? 사드 때문이야. 응? 사드 때문이야. 왜? 정의당 김종대가 사드의 문제를 가장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잖아. 그래서 김종대 뉴스는 철저히 가려져.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사드 문제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고, 국정원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논리는 없어. 힘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야. 숫자로 반대하고 있고, 논리는 다 정의당이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정의당을 메갈리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테러를 가한 이유는 뭔데? 정의당 사람들 노린 거지. 정의당에서 정의당 당원 임내하면서 글 쓰는 사람 중에 숨어있는 7급 공무원. 정의당 사이트에도 있어. 걔네들이 논란을 사드에서 메갈리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지. 자, 나왔어요. 예, 인증. 예. 지금 정의당에서 메갈리아 논쟁을 일으킨 이유는 그 정의당 안에서 그 글 쓰는 애들, 걔네들을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사드에 대한 글 못 쓰고 메갈리아 논쟁하게끔 그걸 유도하는 7급 공무원이 있어. 그럴 리가요.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때 어떻게 해산된지 알아요? 민노당 시절부터 당원 활동했던 국정원 뿌락지가 증언해가지고, 허위 증언해가지고 그 당을 해산시켰어요. 나중에 그 대법원에서 그 해산 근거가 없다고 나왔어. 왜 그러면 얘네들이 메갈리아나 여성시대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느냐? 이유가 뭐냐? 자, 내가 그랬잖아요. 1%의 권력이 99%의 국민을 지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이기심과 분열. 탐욕을 이용해서 분열시켜라. 그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노인과 청년을 가르고,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그 다음에 대선 지지자별로 가르고, 그게 이 99%를 1%가 손쉽게 지배하는 방법이야. 분열시키는 거. 공포와 이기심으로 분열시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메갈리아 사태의 본질이야. 실제로 메갈리아, 거기서 글 쓰는 애들이 일베처럼 많아? 일베에서 글 쓰는 약간 그 또라이 애들처럼 숫자가 많냐고. 얼마 안 될 거야. 왜? 이게 페미니즘 논쟁이라는 거는 수준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 그 메갈리아에서 글 쓰는 애들은 일베에서 글 쓰는 애들처럼 그렇게 그 많은 숫자는 아니야. 별로 안 많어. 일베가 200만이야. 일베에서 글 쓰는 애들이 20만인데 메갈리아가 회원이 몇 명이냐고. 메갈리아 회원이 뭐 한 200만 되나?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장동민 논쟁도 일부러 유도한 거고, 지금 이 메갈리아 회원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이거 근데 왜 얼마 안 되냐? 이미 내가 작년 5월에 초를 뿌려놔서 실제로 그 메갈리아를 띄우려고 진짜 오래 노력했어. 2016년에 메갈리아 띄우려고 벌써 얘네가 이벤트를 한 3번 했어요. 메갈리아 띄우려고. 그런데 안 뜨는 거야. 회원이 안 느는 거야. 들어간 사람들이 감시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누가 무슨 글 썼는지 나한테 다 제보하고 있거든. 자, 그러니 그런 메갈리아 논쟁에 뛰어들면 뭐다? 바보. 실제로 지난번 강남역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라고 이끌어간 거, 그것도 메갈리아 고팀이야. 메갈리아 논쟁을 이번에 주도한 팀이 여성 혐오다라고 주도하고 유도한 거야. 걔네들이 걔네들을 그렇게 이끌어간 팀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 자,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냐?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을 해서 블랙리스트야.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왜 나온 거냐? 이게 페미니즘이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옛날에 영국에서 남성 노동자들이 일을 했어. 근데 남성 노동자들한테 온전히 1인분의 임금을 준 거야.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남자들을, 아빠들을 자르고 엄마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절반만 준 거야. 거기서 시작된 게 페미니즘이야. 나중에 엄마들에게 주는 월급도 아까우니까 엄마를 자르고 청소년을 데려다 쓰고, 나중에 청소년을 자르고 7살, 8살 된 애들을 데려다 썼어. 그래서 영국이 쫄딱 망하는 거야. 영국 그 서민들이. 그게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페미니즘이야.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게 페미니즘 운동이야. 그런데 이걸 아주 자극적으로 글 쓴 애들, 내가 볼 때 그 메갈리아에서 글 쓴 애들하고 옛날 정사겔 글 쓴 애들하고 교차 검색해봐. 동일 인물 있을 거야. 정사겔에서 글 쓰면서 뻘소리 했던 애들,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정사겔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면서 뻘소리 하면서 논리를 폈던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이 일베에서 활동했고 메갈리아에서 활동할 거야. 찾아봐. 틀림없이 있을 거야. 자, 그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이때가 서양의 노동운동이 막 발전할 때예요. 페미니즘은 노동운동과 동시에 나온 운동이야. 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남녀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이 논쟁이, 옛날에는 페미니즘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일 노동을 하게 해달라. 그런 투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 임금차별 철폐투쟁. 이게 뭐야? 페미니즘의 시초였어. 근데 그걸 이 굉장히 추상적인 논쟁으로 만들어내고, 추상적인 말장난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어. 누굴까?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의 장난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 할 시간에 사드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파란 리본 나눠주는 일, 그 다음에 노란 리본 나눠주고, 세월호 기억하는 일, 이런 데에 신경 좀 써.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불만 있어? 뭐 불만 있냐고. 자, 오늘의 그 컴백 무대는 이렇게 끝났어요. 네. 자, 여러분, 부산, 울산에 나고 있는 가스 냄새가 동시다발적으로 난 게 아니라 점점 퍼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해안선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 그죠? 내가 지도를 봤어. 무슨 지도냐면 119에 신고된 건수 지도를 봤는데, 시점상 맨 처음에 부산 여기에서 시작을 해갖고 옆으로 이동을 하더라고. 옆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는 위쪽으로도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 중요한 건 해안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냄새의 원인이 바다란 얘기지. 냄새의 원인이 바다란 얘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뭐 대지진이 오기 전에 가스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인터넷에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그런 대지진 전에 가스가 폭발하는 건, 가스가 먼저 분출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 가스는 무색 무취다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에요. 해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보라고. 해외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하는지. 대지진 전에 분출하는 가스가 정말 무색 무취인지, 예. 이거를 한번 해외 전문가들의 그 논문이라든가 전문적인 정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이게 왜 필요하느냐? 내 생각에 상식적으로, 물론 내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온천지대 가봤어요? 자연 온천지대? 혹은 화산지대 가봤어요? 거기 무슨 냄새나? 유황 냄새 나잖아. 이게 이 온천지대가 결국은 이게 이 땅 속에 있는 성분이 같이 나와서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대지진이 나기 전에 오는 가스라 그러면 결국 이 지진을 일으키는 이 지구 깊은 속에서 나오는 냄새일 텐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나냐고. 그 다음, 지금 정부에서 3일 동안 그 냄새 원인도 몰라? 미군 부대냐, 대지진의 전조냐? 확인 좀 해보자. 그러면서 문득 갑자기 불안하네. 예, 제가요, 대지진이 오지 않는다면, 8월 5일에 그 우리 아프리카에서 8월 5일날 부산에서 행사를 한대요. 예, 무슨 기가 인터넷 무슨 행사를 하는데 파트너 BJ는 다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가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 아프리카 뱀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행사가 밤 11시까지 있고 그 아프리카 BJ들이랑 같이 잔 다음에 다음날, 예, 8월 6일 토요일날 그 부산에서 이게 다른 BJ들은 서울 가겠죠. 예, 갈 곳으로 다 가겠죠. 망치 부인은 8월 6일날 토요일날 부산 길거리 수다방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별일 없길 바래요. 예. 자, 그래서 그 8월 6일 토요일, 예, 8월 6일 토요일 그 부산에서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어디서 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예, 어디서 할지는 아직 모르니까, 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 가면 안 돼요, 저? 안 돼! 그러시는 님들. 왜? 나 부산 가면 안 돼? 나는 부산에 그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인가? 왜? 그때 딴 데로 휴가 가는구나? 그때 딴 데로 휴가 가니까 내가 그때 부산 간다니까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거지? 다 보여. 나 누구야? 망치 부인이야. 전지전능사 하사장님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망치 부인이야. 어디서 한 데는. 네. 지진 전조로 볼 수 있는 현재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진 전조로 보인다는 자, 여러분. 자, 집중. 언제나, 자, 제가 이거 재방송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요. 언제나 쟤네들은, 언제나 권력자들은 불필요한 정보를 뿌려요. 예. 별로 안 중요한 불필요한 정보를 다수 뿌려가지고 막 회자시켜. 나는 이 가스 냄새,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예. 뭔가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구분해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첫째, 뭘로 확인해라? 뉴스 기사로 확인해라. 그런데 뉴스 기사를 이름 없는 신문사 기사는 확인하지 마. 이름 없는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는 대부분이 낚시일 수 있어. 그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이 정도의 언론사에서 다뤘나? 이걸 보는 거야. 왜냐? 얘네들 이 언론사는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약자 편파 언론사야. 얘네들이 만약에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그 정부에서 이 언론사를 탄압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체 검열을 해서 사실만 보도해. 만약에 작은 사실이라도, 손석희 뉴스 봐봐. 우리가 볼 때는 그 번역이 왜 오역이냐고, 그 말이 맞구만. 똑같은 말 같은데, 무슨 어떤 시청자가 지랄했다며. 죄송해요. 비판을 했다며. 그래서 또 JTBC에서 오역을 인정했대. 그래서 오역하기 전하고 후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더만. 돼지 2마리 산다. 그 얘기 똑같잖아. 근데 막 오역을 했다고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막 사과를 해. 그 이유가 뭐냐.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시사인, 손석희 뉴스 이런 뉴스에서는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정정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언론사들의 기사로 확인을 해봐. 그러면 거의 정확해요. 그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돼. 나머지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이런 데서만 기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데일리자 들어간 애들, 데일리 시리즈? 일단 얘는 접어. 한 패야. 그런 애들은 한 패이기 때문에 걔네들 말은 접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오늘, 시사인, 그 다음에 손석희의 뉴스룸. 여기에서는 만약에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이게 바로 제재 조치가 들어가니까 자체 검열한다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서 확인하면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아? 부산 가스 뉴스도, 부산 가스 뉴스도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그 가스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 그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부산에 미군 부대 있거든. 미군 부대도 모를까? 나의 퀘션 마크야. 이미 미국에서는 가스를 분석하는 기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냄새만 가지고 범죄 현장에서 냄새를 흡입해서 어느 향수, 어느 무슨 냄새, 그래서 그 남자한테서 무슨 엔진오일 냄새가 났다, 이런 걸로 범인 잡아. 그런데 미군 부대가 있는 부산에서 그 가스 냄새의 정체를 모른다? 좀 말이 안 돼. 이건 뭔가 내가 볼 때 부산 가스 냄새를 계속 뭐 정체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거 무슨 불안감을 지금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지 사드를 덮어야 돼. 사드에 대해서 성난 경상도 민심을 돌려야 된다고.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사고로 사고 막기 아닐까? 뭐 그런 합리적인 의혹이 든다, 이런 거죠. 예.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건희 메갈리아 보려고 아무 말 못하고 기다렸는데, 기승전 사드. 그럼 이거 사드랑 연관된 거야. 지금 메갈리아 논쟁도 사드랑 연관된 거야. 지금 정의당 지지자들이 가장 사드 이론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그래서 메갈리아 논쟁을 일으킨 거야. 또 영남 사람들한테 가스 공포를 팔아서 사드에 대한 관심을 덮는 거야. 대지진 이야기로. 아니, 우리나라에 지질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가스의 정체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뭐 그냥 그런 추측이 든다, 이런 거지. 믿든 말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추천해주신 4,256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한 그 5천 몇백 명이 보던데 한 1,000명은 추천 안 하고 도망갔어? 한 1,300명은? 오늘 밤 자다가 반스에다가 그냥 녹색 쌀쌀을 뼈 뿌려놔야 정신들 차리겠지?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라면 추천, 재미없었다라면 다음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 혹시 오늘 방송에서 망치분이 뭔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시청자 의견란에 보충 의견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읽고, 보충된 보충 의견을 참조해서 망치분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여비고님, 그리고 풍행궁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이건희 동영상과 메갈리아로 잡아가지고 오늘 시청자가 대박이 났는데요. 네, 아마 지금쯤 어느 모처에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는 7급 공무원이 깔았는데 재미는 망치가 봤다. 작년 8월이 생각나네. 아니, 하도 띄우길래 7급 공무원들이 하도 이거 띄우길래 그래서 써봤어.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찾아보는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프로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네,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 나온 그 대박친 가수들의 특징이 별로 인기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까지 그 복면가왕에 나와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 모든 가수들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뭐 뮤지컬 분야별로는 유명해도 일반인들이 막 음악 프로에서 열광했던 가수들이 아니더라. 누구누구 컴백한다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사실은 망치 부인이 앞에 이야기했던 일반 가수들,
컴백하는 아이돌과 같은 소속사의 그 신입 가수가 아닌 그 언제나 꾸준히 노래하는 그 가수들 중에 진짜 보배가 있다.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보가 뿌려진다면 누가 뿌리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을 계속 뿌리고 있다면 100%입니다. 7급 공무원들이 뿌리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권력은 뿌려지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같이 서민들을 불필요한 정보 속에다가 정보의 혼란 속에 집어 던지는 게 7급 공무원들의 목적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부인 방송 빠짐없이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방향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럴 거면 이 헬조선 떠나서 이민 가자. 외국인이 하와이유 그러면 I'm fine thank you 그거 말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민은 아무나 가니? 외국 관광객이 와서 말 걸면 대꾸도 안 하고 막 못 본 척하고 갑자기 남의 집 쳐들어가잖아. 그런 주제에 니네가 무슨 이민을 가?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이민 가자라는 이야기로 물 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와 있어요. 예, 아니, 어쩌면 인류는 늘 어려웠어요. 춘추 전국 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400년 동안 전쟁이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오죽하면 자기의 신생아를 부모들이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세 종교 전쟁, 그 로마의 전쟁,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예, 언제나 인류가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언제나 누가 있었어?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시대가 지나면 영웅이라고도 불리고 어떤 작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방 시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절망해서 이 헬조선을 떠나서 이민 가자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 개구라를 떨 거냐, 아니면 망치부인과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밝은 내일을 계획해 나갈 거냐. 그랬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방황했던 게 과거인 거죠.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의 미래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일을 바꾸겠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오늘 밤 눈 감으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라면, 그래서 오늘 밤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더라도 아쉬움이 없이 오늘을 살았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인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오늘의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점점 더 참담해진다. 그건 미디어가 만든 왜곡이래잖아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못 믿겠어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중지동천, 제 여기 족자로 써있는 말인데요.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다.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 된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열매 맺어진 거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희망을 씨뿌리면 내일 우리는 희망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혹시 이건희 메갈리아 기다리다가 잠든 친구들 일어나서 재방송 보세요. 예.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 돌아오는 화요일 낮 2시에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 망치부인 2시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어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힘차게 희망을 열매 맺는 월요일 만드세요.